네. 여러분,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되려나 봐요. 이런 미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여기래요, 여기 일단 위치는 그 영일만 앞바다 쪽인데, 여기인데, 여기서 석유 가스전이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이 석유와 가스 합쳐갖고 145배럴 정도가 묻혀 있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이게 가스가 약 전 국민 30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고, 석유는 4년 동안 쓸 수 있는 양. 야, 매장 가치를 따져보니까 2천조가 넘더라. 우리나라 GDP하고 맞먹습니다. 우리나라 GDP 이 정도 되죠.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한 450조 정도 되거든요. 요거에 뭐야 5배가 넘는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는데, 야, 이거 저는 보면서 이 윤석열 정권이 또 자충수를 두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뭘 벌써부터 대통령까지 이렇게 나서갖고 삼성전자 시총 5배라는 운동 해가면서 이렇게 호들갑 떨 일인가? 예? 이게 정권을 홍보하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예, 이게 나중에 아닌데? 그럼 무슨 또 개망신을 당하려고. 저는 이거 보면서 2008년도 그 이명박 정권 때 자원 외교, 뭐 이래가지고, 저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세일즈맨입니다. 그러면서 뭐, 아랍에미리트 가가지고 막 바라카 원전을 수주했다는 둥,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부풀려갖고, 잔뜩 뻥튀기 갖고 발표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대로 시들해졌잖아요. 자원 외교는 무슨 개뿔, 이제 그대로 다 시들해졌잖아요. 또 그 꼴 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게 사실이라면 축복할 일이죠. 그래서 이 140억 배럴 이게 추정치지만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질 경우 우리나라는 전 세계 15위 석유 매장국으로 마밤 등극을 하게 된다네요. 여기 보면 이거는 주요 석유 보유국 확인 매장량인데 1등이 베네수엘라. 와, 3천억 배럴 이상이 확인된 매장량이랍니다. 근데 이렇게 매장이 많이 됐는데 베네수엘라는 왜 적골이 났을까요? 예. 그 다음 2등이 사우디아라비아. 그래서 이게 사실이면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냐? 중국 266억 배럴인데 중국 다음으로 이렇게 살포시 들어가요. 그래서 전 세계 15위. 와, 자랑스럽다. 우리가 그 브라질까지도 제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예. 근데 뭐 알 수 없죠. 이게 사실일지는 확인해 봐야 하는 건데 어쨌든 그렇다. 예,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고, 야,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거 왜 안 넘어가? 자, 어떻게 그럼 발견을 했냐 이거를 어떻게 알아냈냐? 자, 1년 동안에 그 석유공사가 광개토 팀이란 걸 만들었대요. 우리나라 광개토 대왕 이름을 따가지고 광개토 대왕이 영토를 막 확장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자원을 확장시키겠다 이런 의미로 광개토 팀 그래가지고 무려 1년에 걸쳐서 포항 인근 동해에 집중해갖고 지진파하고 슈퍼컴퓨터로 활용해갖고 있나 없나 막 탐사를 집중적으로 벌여왔대요. 그래서 각종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갖고 요 데이터 수집한 거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아직은 기술력이 딸리니까 심해 탐사 기술 평가 기업 액트지오 처음 들어보죠? 여기다가 이 데이터를 다 보내가지고 분석 좀 해줘 이렇게 의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액트지오 얘네가 약 10개월 만에 있습니다. 최대 140억 배럴 정도로 추정되는 석유가스가 있습니다. 있는 걸로 우리가 추정이 됩니다 하고 결과를 보내와갖고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 이후로도 또 못 믿겠으니까 6개월 동안에 국내외 전문가한테 검증을 받았대요. 그래서 여기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개발 단계는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뉘어지나 봐요. 첫 번째가 물리 탐사가 있고 그 다음 단계가 탐사 시추, 그 다음에 상업 개발인데 요 탐사 시추에서 이제 확실히 알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지금 발표한 건 뭐냐? 고작 요 물리 탐사 해놓고 나서 있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아니, 거의 있을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리 탐사가 뭐냐면 물속에서 탄성파를 쏜대요. 그래갖고 해저로 갔다 이게 되돌아올 거 아니에요? 해저에 맞고 튕겨져 나오면서 되돌아오면 그 파동을 분석을 해가지고 뭐 슈퍼컴퓨터로 이제 분석을 하겠죠. 그래서 매장량이 얼마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건데 이게 뭡니까? 이게 벌써 대통령까지 나서서 발표할 단계입니까? 이게 지금 구멍을 뚫어봐야 하는 거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는 먹어봐야 하는 거라고.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1976년도 박정희 정권 때 영일만에서 원유가 발견됐다 이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기자회견까지 벌였어요. 그 조그만 코딱지만한 생수병에다가 원유 담아가 석유 담아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이제 산유국이 됐습니다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는데 그래서 있나 보다 그래갖고 연락 구멍을 뚫어댔는데 개뿔 있긴 뭐가 있어. 아무 소득도 없어. 그럼 왜 원유가 발견됐다고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했냐?
그 해프닝이었어요. 해프닝. 시추 과정에서 윤활유로 투입했던 경유가 퍼 올려진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 야, 서슬퍼런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도 이런 실수를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이 담당자들 모가지 다 날라갔을 것 같은데. 예. 그 뒤로 어떻게 됐나는 모르겠네요. 예. 근데 자, 그래서 이번에 그 액트지오 말을 믿고 이러는 것 같아요. 액트지오. 생소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액트지오가 지금 말이 많아요. 저 역시도 약간 좀 긴가민가한데, 이 가정집, 주소지를, 사업장 주소지를 보니까 가정집이에요. 집구석이에요. 이 박사 집구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직원이 한 명뿐인, 꼴랑 한 명, 상주 직원이 없나요? 없대요. 그리고 1인 기업이래요. 그리고 연 매출이 3,700만 원인데, 갑자기 70억으로 이번에 매출이 뛰었답니다. 이게 우리나라랑 계약 맺고서 받은 돈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많이 받죠. 아니, 뭐 의심이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오늘 6월 5일 날 방송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왔죠, 우리나라에. 왔고, 6월 7일, 내일 모레 기자회견. 지가 이제 뭐라고 떠들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프로젝트별로 협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니치 기업, 틈새 시장을 노리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특정 공간에서 대규모 인원이 근무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직원 1명 1인 기업이고 그 사업장 주소지도 우리 집 구석으로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좀 못 믿어워.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것도 사실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저 역시도 그렇지만 이게 약간 선입견, 편견이 있어갖고 고정관념이 있어갖고 일단 뭐 회사랑 뭔가 거래하거나 회사한테 뭐 이렇게 일을 맡길 때 규모를 많이 보잖아요. 규모. 1000마디가 대부분 그거 아니에요. 저 역시도 예전에 사업할 때 아직 지겹게 듣는 소리가 그 직원이 몇 명이에요? 이 소리 그렇게 많이 들었어. 그때는 저도 그게 불만이었거든요. 아니 일만 잘하면 되지 뭔 놈의 직원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근데 또 이게 제가 이제 지금 그 회사 그만두고 제가 이제 다 정리하고 유튜브에만 매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죠. 저 역시도 지금은 회사 규모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물리적인 규모 특히 뭐 회사 뭐 사옥이 있는지 아니면은 저 역시도 그래. 직원이 거기 몇 명이냐 이런 거 자꾸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또 감안해보면 약간 편견이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사실 약간 좀 껄쩍지근해요. 예, 그래서 이게 말이 많은데 지가 내일 모레 기자회견 때 다 밝히겠다고 하니까 뭐 들어보면 알겠죠. 예. 그래서 제가 그 구멍을 뚫어봐야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구멍을 뚫어봐야 아는 거예요.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참고로요, 그 북해 유전 있잖아요. 거기는 엑손이라고 아시잖아요. 엑손 기업, 석유, 그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얘네가 30개 이상 구멍을 뚫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필립스라는 데가 이제 6개를 또 뚫었어요, 구멍을. 근데도 안 나와. 못 찾아. 그래갖고, 없나 보다 하고 포기할까 하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래갖고 7번째 뚫었는데 거기서 노다지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터진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만만한 기업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게 확률적으로도 성공할 확률이 낮아. 만약에 실패하면 끝끝내 팠는데 안 나왔어. 돈만 날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잘못하다 회사가 문 닫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리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뭘 굳이 대통령까지 나서갖고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이제 물리 탐사했는데 정권 홍발 일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참고로 네덜란드는요 북해에서 가스전을 발견했는데 얘네는 발견하고 나서 이게 독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스 수출을 해갖고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어요. 그러니까는 막 경제가 이제 호황을 누리니까 선심성 복지를 대폭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임금도 오르고 막 여러 가지 이러다 보니까 각종 부작용이 닥친 거죠. 부작용에 시달리다가 경제 위기가 초래한 적도 있었고, 물론 이게 이 경제 위기 초래한 거에 100% 근본 원인이 다 이것 때문이다라고만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영향도 매우 크다. 그래서 우리가 반면 교사를 삼고 신중해야 된다. 노르웨이는요 북해에서 석유 수출 대금으로 그래서 이제 노르웨이가 네덜란드가 이렇게 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러면 안 되겠구나, 좆되겠구나 그래갖고 조심해야지 그래갖고 노르웨이는 어떻게 했냐? 북해산 석유 수출한 대금으로 국부 펀드를 만들었어요. 노르웨이 국부 펀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국부 펀드를 또 꽃감 빼먹듯 엉뚱한 데다가 다 빼서 쓸까봐 요거는 철저하게 재정 빵꾸 났을 때 그때 그거 메꾸는 용도로만 쓰고 원금은 빼서 쓰지 못하고 오로지 수익 났을 때고 수익금만 빼서 쓸 수 있게 법을 아예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어마어마합니다. 규모가 1조 6천억 달러.
거의 지금 우리 돈으로 달러로 지금 환산하면은 약 2천조 가까이 되죠. 그죠? 거의 우리나라 1년 GDP에 맞먹는 규모로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예, 지금 이런 상황.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이게 호들갑 떨 일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럼 이 과정이 어떻게 되냐? 일단 계획은 정부 발표에 의하면 올 연말 12월이래요. 12월 달에 일단 구멍 한 개를 시험 삼아 한번 뚫어볼 예정이랍니다. 근데 구멍 한 개 뚫는데 1,000억이 들어간대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 실제 매장량에 대해서 이제 조사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겠죠. 구멍을 뚫어봐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 뚫어봤더니, 진짜 있네? 아니면, 나가리다, 씨, 없다, 야. 뭐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뚫어봤더니, 진짜 있네? 그러면은 이제 시추 설비 공사를 해갖고, 이때부터 이제 돈을 쏟아 붓는 거죠. 그래갖고, 2035년도 예정이에요. 2035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업 생산하는 그런 예정이라는데, 이거 어느 세월, 2035년? 10년도 더 남았네. 11년 남았네. 11년. 예? 야, 그래서 시추 구멍 뚫는 데만 예상되는 비용이 최소 미니멈 5천억 들어갈 거로 보고 정부에서는 이거를 100% 우리 돈으로 할 생각은 아니고 뭐 그 투자를 유치해 갖고 뭐 할 거라고 그러고 외국 기업, 글로벌 기업 이 관련 전문 기업을 이제 끌어들이겠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 그 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참여할 수 있을 밥그릇이 좀 있을까요? 참여 기회가 올까요? 제가 봤을 때는 참여할 기회가 오긴 올 겁니다. 근데 단독으로 참여는 못하고 이제 정부에서도 못 믿겠죠. 그러니까 못 맡기겠죠. 그러니까 외국 기업이 주도하고 걔네가 마더 업체가 되고 얘네는 이제 그 자식으로 아들로 들어가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게끔 만들겠죠, 이제. 예. 그럼 뭐 이제 그 먹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에너지 기업은. 그래서 이제 입맛만 다실 확률이 높고, 그래서 참고로 이 성공 확률이 20%랍니다. 근데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이게 10%만 돼도 높은 편이라고 하네요. 확률이 10%만 돼도. 근데 20%래요. 그래서 이 말은 뭐야? 5번 뚫어서 한 번 성공할 확률이라는 건데, 그래요. 이 정도만 돼도 높은 편이라는데요. 그러니까 해볼 만하다 뭐 이러는데, 참고로 그 98년도인가의 동해 가스전도 한번 우리가 이번에 두 번째예요. 만약에 발견이 정말 되면. 그래서 여기는 이미 다 파먹었는데, 이때는 11번 만에 성공을 했답니다. 11번 만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북해 유전은 3%. 우리가 그 세계 3대 원유가 있잖아요. 두바이유, WTI, 서부 텍사스산 경질유, 그리고 북해산 브렌트유. 그 북해산 브렌트유가 북해 유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건 브랜드 이름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뭐 그 엑손 얘기하고 필립스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걔네가 붙인 브랜드 이름이에요. 원유 브랜드 이름. 그래서 북해산 브렌트유다. 그래서 그 3대 원유 중에 하나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해 유전은 확률이 3%였대요. 예. 그래서 아까 그 우리가 한번 성공한 케이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동해에서 가스전이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1998년도에 발견이 돼 갖고 11번 만에 성공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울산 남동쪽 58km 지점이고 그래서 실제로 생산에도 성공을 해서 생산을 했었다고 합니다. 2004년 11월 달부터 2021년까지 12월. 그래서 꽤 오랜 기간 그래도 파먹었네. 예? 그래서 이게 이 가스전이 매출 2조 6천억에 순이익이 1조 4천억. 괜찮죠? 이 정도면 남는 장사죠. 괜찮죠. 그래서 이번에 140억 배를 묻혀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만약에 성공한다면 뭐 경제성만 잘 우리가 경제성만 나올 수 있게끔 잘만 운영한다면 괜찮은 거죠. 이득이죠. 그래서 여기 이 동해가스전은 그 천연가스하고 초경질유 참고로 그 기름 원유 석유 중에 원유를 정제하면 이제 경유 등유 휘발유 쫙 나오잖아요. 끓는 점 온도 차이에 따라서 쫙 나오는데 이 초경질유가 제일 좋은 기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그 황 성분이 제일 낮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 연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해도 좀 별로 없죠. 공해도 유발하지 않고. 그래서 이게 제일 비쌉니다. 초경질유가 제일 비싼 기름, 좋은 기름이에요. 그래서 이게 4,500만 배럴을 우리가 파먹었다. 그래서 참고로 2021년 12월에 이제 생산을 끝냈는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그냥 방치해두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2030년부터 이건 계획인데, 1년에 120만 톤씩 이산화탄소를 포집 저장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답니다. 여기다 이산화탄소를 다 때려서 넣어서 저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 활용해야죠. 활용할 수 있으면. 참고로 지금 이산화탄소 문제 많잖아요. 온실효과 이러고 막 얘기 많은데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통계에 의하면 전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8천억 톤이 있답니다. 8천억 톤.
엄청난 이산화탄소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이산화탄소의 대부분을 바다가 지금 품고 있어요. 요거는 그냥 참고로 알려드린 거고. 자, 그래서 참고로 또 한국의 석유 가스 매장 예상 지역, 예상이요. 예상 추정인데 그래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고를 나눠놨는데 109, 209, 309에서 여기가 709거든요. 제7광구. 요거 7광구. 예, 공구가 아니구나. 7광구. 109, 아니 1광구, 2광구에서 이번에 발견된 게 여기 추정되는 거 있다고 추정되는 게 여기고 7광구 영화도 있었잖아요. 하지원 씨 나왔던 거 7광구 요것도 한창 그 떠든 적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언론에서 여기서 뭐 나왔다 뭐가 나왔다 이래가지고 이제 개발한다 이래가지고 막 떠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소식이 없어요 요즘에. 그래서 말 나온 김에 그 얘기는 좀 이따 해드리고 7광구가 이게 이 면적이요 지금 이번에 발견 있다고 추정되는 거 요만큼이잖아요. 근데 7광구는 엄청납니다. 면적이. 그래서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 면적의 80%에 해당합니다. 엄청나. 그리고 여기 보면 가채 매장량을 보면 이거 추정치에 물론 7광구 여기 있죠. 아, 중국의 가채 매장량보다도 많고요. 미국, 러시아의 가채 매장량을 뛰어넘습니다. 사우디의 가채 매장량에 비하면 물론 적죠. 절반도 안 되죠. 채 절반도 안 되는데 엄청난 규모야. 여기서 만약에 터지면은 끝내줄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꼬라지가 뭐 소식이 없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그래서 좀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궁금해 하실까봐. 찾아봤는데, 안타깝습니다. 저놈이 일본 때문에 안 돼, 일본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단독으로 개발하기로 안 했고요.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협정을 맺었어요. 74년도에. 1974년도에 협정을 맺었고, 그거를 1978년에, 4년 후죠. 78년에 발효를 시켜갖고, 2028년 6월에 협정이 종료가 되게끔 이렇게 협정을 맺었습니다. 약 50년간 협정을 맺고 이때 한국과 일본이 어느 나라도 서로 단독으로 개발하지 않고 같이 우리 사이좋게 공동으로 개발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소식이 없냐 요즘에. 자,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1980년부터 시추를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 한일 공동으로. 그래서 7개의 시추건 구멍을 뚫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3개의 구멍에서 소량의 개미 오줌만큼 소량의 석유하고 가스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럼 더 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놈의 일본이 1986년도에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 더 이상 이거 파봐야 소량 나왔잖아. 코딱지만큼 나오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드네. 그래갖고 우리 경제성이 없어. 그래갖고 우리 개발 안 할래. 그래갖고 중단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갖고 공동 탐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니네 안 해? 알았어. 우리 혼자 할게.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협정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일 양국이 반드시 공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동 탐사가 아니면 한쪽의 일방적인 개방은 불가능하다. 개발은. 이런 독소조항이에요. 어떻게 보면 독소조항 때문에 우리가 단독으로 이어서 했으면 되는데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대로 개발이 멈춘 채 방치된 거예요. 지금까지 방치되고 시간만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협정 당시에는 개발 기술이 우리가 별로 없었어요. 지금에 비하면. 개발 기술이 거의 초라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이 독소조항이지만 이런 조항이 많이 없다면 일본이 우리 제껴버리고 일방적으로 개발해갖고 이득을 취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걸 막으려고 이런 독소조항을 집어넣는데 그 협정 체결로부터 10년 뒤에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배타적 경제수역?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개념이 그 전까지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게 유엔에서 이런 개념이 나오면서 오히려 일본에서 요거를 이제 호기로 자기네가 요거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래갖고 2028년 6월에 협정이 종료가 되니까 그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겠다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2028년 6월에 협정이 종료가 되고 나면 자기네가 이제 단독으로 개발하겠다 그거예요. 그때는 우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야, 협정 종료됐잖아. 그럼 지금부터 이제 니네랑 같이 우리가 공동으로 개발 안 해도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단독 개발하겠다는데 뭐 뜰봐? 뭐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28년 협정이 만료가 되고 나면 7광구의 개발을 두고 이거 아마 박 터지게 또 싸울 겁니다. 양국의 영유권 문제, 배타적 경제 수역이 우리가 주장하는 그 수역의 범위하고요. 일본이 주장하는 거 그리고 중국까지 끼어들었어요. 중국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의 범위가 서로 다 다릅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 7광구가 여기 있는데 7광구가 이거 어떻게든 자기네 범위 안에 포함을 시켜갖고 조금이라도 뭔가 여기서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거 갖고 박 터지게 싸울 겁니다. 그래서 영유권 문제가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중국까지 끼어들었다고 그랬죠. 숟가락 얹고 끼어들었어. 그래서 한중일 3국이 이미 수역이 자기 관할 수역이라고 대륙붕 한계위원회에다가 자료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거 협정 끝나고 나면 이거 갖고 서로 이제 우리네 영유권 주장하면서 이게 박터지게 싸울 거예요. 그래서 배타적 경제 수역이 뭐냐 참고로 자국의 연안으로부터 200캐리 370km 정도 된대요. 200캐리까지 모든 자원에 대해서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UN 국제해양법상의 수역을 말한다. 이게 안 싸우겠습니다. 안 싸우겠습니까? 이거 뺏기면은 죽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원유 가스 어마무시하게 터져버리는 날이면 7강구에서 이거 뺏기려고 하겠어요? 이거 갖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나와도 문제다. 나와도 여기서 뭐가 나와도 문제야. 우리가 뭐 힘이 있습니까? 제7광구는 제주 해분 일대에 설정된 자원탐사구역으로 제주 해분의 화석 퇴적층은 대한민국의 제주특별자치도 남쪽에서부터 일본의 큐슈, 중국 대륙 한가운데 넓게 뻗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잖아요. 그래서 7광구와 가까운 중국 측에 인접한 해안에는 중국이 원래 얼마나 터프합니까? 뭐 남의 눈치 봅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무단으로 설치를 해놨어. 수십 개의 원유 시추 구멍을 이미 다 뚫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본, 중국이 여기에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엮여있기 때문에 이거 나와도 문제야. 7광구에서 뭐가 터져도 문제. 중국과 일본이 숟가락 들고 자기네 거라고 막 싸우면 우리는 뭡니까 거기에? 우리가 뭐 힘이 있어? 아 큰일입니다. 나와도 문제다. 그래서 7광구는 지금 현재 방치된 상태다. 그래서 2028년 6월에 이 공동개발 협정이 끝나봐야 아는데 뭐 뻔하죠. 아까 얘기했죠. 일본은 이제 혼자 개발하겠다 그러면 중국이 무슨 멍멍 소리야 이러면서 자기네도 개발한다고 나오고 이제 뭐 저하고 싸우겠죠. 영유권 주장하면서. 그리고 여기 보면요.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예산 연도별로 보면 2008년도 이명박 정권 들어서면서 이때 막 붐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광물 자원공사니 석유공사니 그러면서 이때 막 돈 팍팍 밀어줬잖아요. 정권에서. 그리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뭐 아랍에미리트 중독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자원 외교한다고 그래갖고 막 근데 하다가 막 그 부작용이 커졌죠. 막 뭐 제가 지금 정확히 하도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해외에 무슨 뭐 그 자원 회사를 그 헐값에 뭐 아니 뭐 인수를 한 거를 또 똥값에 헐값에 손해를 막대하게 보고 또 팔아가지고 그게 광물자원공사였나? 그래갖고 막 그때 시사 프로에서 막 고발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커지니까 이때부터 줄기 시작했어요. 개발사업 예산이. 그래서 이명박 정권 때가 피크였죠. 그래서 이때 그 광물자원공사는 뭐 이런데 그 다니시는 분들 좋았을 거예요. 연봉도 셌죠. 많이 받았죠. 그래갖고 이때만 해도 4,260억이었는데 점점 줄다가 박근혜 정권 들어서면서 줄죠. 그리고 2016년도에는 아예 없어요. 예산이 빵원. 아예 없어버린 거야, 그냥. 우리 그 자원 개발 뭐 이런 거 안 하겠다, 뭐.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문재인 대통령,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까지 보시면 예산이 1,000억도 안 돼. 700억, 뭐, 올해는 398억. 이거 갖고 뭘 하라고 도대체, 이거 갖고. 예? 그래서 말로는 뭐 윤석열 정부가 이거를 뭐 예산을 늘리겠다 뭐 그리고 자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이제 뛰어들겠다 뭐 이러는데 그건 지켜봐야죠. 또 헛발질이나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2015년도에 석유가스 자원 개발률이 16% 이것도 뭐 이게 뭐 높은 수치인가요? 근데 그나마 정점을 찍었었어. 이때는 그나마. 그러다가 2022년도에는 10%대로 추락해갖고 지금은 뭐 10%도 안 될 것 같아. 올해는 내가 봤을 때.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뭐 그냥 짧게 좀 살펴봤는데요. 예. 일단 이게 좀 제발 좀 이렇게 좀 오바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이날 이 사람 뭐 기자회견 좀 들어보고 판단을 할 문제지만 제가 보기에는 누차 얘기하지만 이거 구멍은 파봐야 되는 겁니다. 구멍 뚫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호들갑 떨지는 말자. 예. 그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